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PS 관세사에서 관세법 강의하고 있는 안준호 관세사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제41회 관세사 2차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문제 1번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 전체 내용을 다 말씀드리고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 문제를 보시면 보세 판매장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보세 판매장에 대한 부분들은 그동안 출제가 많이 안 되어 왔었는데 최근에 좀 이슈도 있고 해서 출제가 될 수 있었던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출제가 되지는 몰랐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 좀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피해서 출제한 것들이 눈에 보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거는 특허갱신 신청할 때 첨부하는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라고 되어 있어요. 네 가지라 되어 있으니까 여기 4점이 배점되어 있을 거고 뒤에 6가지가 있기 때문에 6점이 배점되어 있다. 한 가지씩 1점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각 내용당 1점씩 배점되어 있고요.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이제 관세청장이 정하는 평가 기준에 고려할 평가 요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 사실 처음에 나와 있는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4가지는 물론 나열형의 것이기 때문에 암기를 하는 것도 필요하긴 했었지만 다들 잘 쓰지는 못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일단 요거 같은 경우에는 총 4가지가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거는 그 자격에 대한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격이라 하는 것들이 크게 2가지로 얘기해 볼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이제 운영인에 대한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관세법 175조로 가서 보면 운영인의 결격사유라고 해서 나와 있는 게 있어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는 특허보세구역 자체를 운영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 위반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 나와 있는 거는 사람이 아니라 나머지 장비라든지 시설에 대한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있고요. 보는 것이 있고요. 요거 말고 뒤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평가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얘기해 볼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어요. 과거하고 미래 또는 장래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과거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만약에 신규 신청이 아닌 거잖아요. 특허갱신이기 때문에 최초에 신청했을 때, 특허에 신청을 하게 됐을 때 그 내용들을 얼만큼 이행을 했는지에 대해서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자체 평가서가 나오게 되고요. 만약에 기존에 갱신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바로 직전에 갱신할 때 제출했던 사업계획서를 얼만큼 이행했는지를 보는 게 있습니다. 다음 미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할 거를 말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사업계획서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타당한지를 가지고 내용들을 확인하는 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 4가지가 됩니다. 4가지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평가 기준이라고 나오는데 평가 기준을 고려할 때 평가 요소 6가지라고 되어 있고 요거는 좀 내용이 많았었는데 사실 저희 학원에서 시험을 보신 분들은 제가 모의고사 출제했던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쓸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네, 그렇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나열형의 것이기 때문에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게 되죠.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본다면 첫 번째로는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 어긴 건 아닌지 그 다음에 경영에 대해서 얼만큼 경영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환경이라고 하는 인프라 그렇죠? 주변 환경 요소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사회에 대해서 얼만큼 이제 환원하고 있는지 네, 환원 정도 그 다음에 상생 협력을 얼만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중소기업 제품을 판매하고 이런 것들로 볼 수 있는 공헌도가 얼만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총 7가지가 나오는데요. 정확하게 말씀드려보면 요건을 충족했는지 위법한 여부라고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총 7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여 7개가 나와 있고요. 이 중에서 6가지만 쓰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었지만 요거는 정확하게 규정대로 답을 쓰는 게 좋겠죠.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고요. 두 번째 문제는 특허심사위원회에 관련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위원회 관련된 문제가 자주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반복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예상할 수 있었던 문제라 보이지만요. 근데 딱 명확하게 이렇게 뭔가를 물어본다면 내가 이걸 준비한 게 아니었다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원에서 이 특허심사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제가 출제를 계속 했었거든요. 아무래도 요거는 다른 것과 비교했을 때 좀 특징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보세 판매장이라는 거 있잖아요.
보세 판매장은 기존에 좀 이슈가 발생한 게 있었어요.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지만, 한 가지로는 독과점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공정성에 대한 이슈가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독과점이라 하는 것은 아무래도 대기업들이 주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은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게 있어서 특례를 두는 게 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공정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들은 기존에 그거 있죠. 어떤 부정부패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관피아라 부르는 관세청에 있는 직원이랑 여기 그 보세 판매장을 신청했던 사람이랑 이렇게 결탁해서 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조치를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서 이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위원을 구성할 때는 이제 그것을 무작위로 구성하는 게 있고요. 이거는 이제 각 평가 기준별로, 평가 항목별로 전문가들을 이렇게 위원으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25명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가지고 그 앞에 나와 있는 거는 무작위로 추출한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랜덤으로 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회의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재척 사유를 말하는 거겠죠. 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려본다면 당사자하고의 어떤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회의하는 주체가 있겠죠. 그러니까 회의의 어떤 대상이 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이제 여기 회의 위원으로 참가를 한다든지, 당사는 아니긴 했었지만 당사의 어떤 대리인으로서 또는 어떤 업무를 같이 수행했던 적이 있었다, 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게 있다고 했을 때는 여기 위원회에 참여할 수가 없도록 하고 있어요. 회의 참여할 수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당사자 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당사자 등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는 본인을 말할 수가 있겠죠. 내가 이 회의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 당사자로서의 참가를 한다든지, 당사자는 아니지만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라고 말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나는 아니지만 나의 가족이 여기 들어갈 수가 있죠. 배우자, 그 다음에 혈족, 그리고 인척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혈족이라는 것은 피를 나눈 거기 때문에 조금 멀리 있더라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요. 인척은 그래도 피를 나눈 건 아니기 때문에 2촌 이내까지만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게 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을 때를 말하는 것이죠. 여기 들어가는 거는 이제 개인과 법인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고요. 그 밑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어떤 용역을 수행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뭐 고문을 했다든지, 뭐 자문을 했었다라든지, 아니면 연구 용역에 이렇게 동업을 한다든지, 그 밖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이다, 또는 그 법인에 또는 단체에 속해져 있다고 했을 때는, 그때는 회의에 참가할 수가 없습니다. 참여할 수가 없도록 하고 있어서 이 내용들을 각각 쓰면 되는 거였던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회의 개의와 의결 기준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게 좀 포인트였습니다. 앞서 나왔던 것처럼 특허심사위원회는 그 특성상 공정성에 대한 이슈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공정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를 두고 있고요. 그 중에 한 가지로서 ombudsman 제도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평가했던 내용들은 공개를 하도록 하고 있었어요. 누가 참가했었는지를 다 공개하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일단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과반수라는 걸 가지고 얘기하게 되죠. 위원회에 과반수가 찬성을 하면, 이제 일단 참석을 하면 회의가 열리게 되고요. 의결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반수 이상 찬성하게 됐을 때는 결정을 내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추가되는 게 뭐냐면은, 특허심사위원회는 점수를 가지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점수를 합산한다라는 거죠. 점수를 가지고 합산한다, 평가를 한다는 것이 이제 합산을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요. 한번 여기 주의할 게 뭐냐면, 위원장은 제외라고 하는 겁니다. 네, 위원장은 제외하고 그 각 이제 평가 항목별로 위원들의 점수를 다 합산해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을 가지고 이제 지정을 한다, 특허를 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요 내용을 말씀하시면 되는 거였고, 사실 물음 3번이 조금 애매했던 거죠. 요거는 이제 매출액인데, 사실 요거는 숫자를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숫자. 제가 그동안 나왔던 시험을 보시면 2차 시험에서는 숫자에 대한 부분을 잘 내지 않고 있었는데, 올해는 숫자에 관련된 문제가 2문제나 나왔고요. 또 배점 자체가 컸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아쉬웠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관세법의 규정 중에서 메인을 할 수 있었던 어떤 2장이라고 하는 뭐 과세 가격하고 관세를 부가 징수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뒤로 가면 이제 9장이라 하는 통관 파트가 나오는 것이 사실 메인이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벗어나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좀 아쉬운 측면이 있었고요. 그거랑 또 더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숫자 1차 시험에 주로 나오는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당황스러웠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좀 포인트가 있긴 했던 게 뭐냐면 저희가 보세 구역, 특화 보세 구역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일반적인 특화 보세 구역 같은 경우에는 연면적을 가지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연면적을 가지고 분기별로 이제 납부하도록 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일반적인 경우죠. 그리고 예외적으로 매출액을 가지고 하는 거, 연 매출액을 가지고 하는 것은 보세 판매장입니다. 매장별로 나와 있는 매출액을 가지고 별도로 하는 게 있단 말이죠. 이게 좀 특이했던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또 이렇게 숫자로 나올지는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매출액하고 그에 상응하는 그 특허 수수료율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저희가 알고 있는 표가 있어요. 아마 본 적 있으실 겁니다. 그 표를 가지고 답을 정리하시면 됐던 거였고 점수 배점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사실 뭐 특례라고 하는 것까지도 특례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경감에 대한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근데 여기 보면 연도 매출액과 그에 상응하는 이런 말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이 내용까지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제외하고요. 그냥 표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쓰면 되는 거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뭐 1, 10, 그 다음에 1 이렇게 나오는 게 있죠. 요거는 1, 그쵸. 여기 보면은 여긴 1000분의, 또 1000분의 5가 되죠. 5가 되고 얘가 10이 되는데 1000분의 10은 결국에 100분의 1이기 때문에 1%라 볼 수 있어요. 0.1%, 0.5%, 1%가 나오는 게 있고요. 그 앞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매출액에 따라서 추가로 부과하는 게 있습니다. 2천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냥 기본적으로 추가 앞에 붙는 게 없는 거고요. 2천억 원 초과, 그 다음에 1조 원 이하인 경우에는 앞에 2억 원을 기본적으로 두는 게 있고 거기다가 더해서 아까 보셨던 1000분의 5를 더한다는 거죠.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 그 다음에 매출액이 1조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값으로 42억 원을 기본적으로 수수료로 징수하는 게 있고요. 그거랑 별개로 1조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아까 보셨던 1000분의 10, 즉 100분의 1만큼에 대해서 수수료를 산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 자체는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사실 다른 것들은 날만한데 맨 밑에 나와 있던 이 표 있잖아요. 물음 3번이 다들 좀 당황스러웠을 것 같다, 쉽지 않았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요거를 많이 잘 썼다고 한다면 높은 점수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많이 잘 못 썼다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정확하게 쓰는 게 어려웠을 것 같기 때문에 요건 사실상 조금 넘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내가 잘 못 썼다 하더라도 합격 여부에는 크게 좀 거기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음 2번에 가면 이제 저희 관세법이랑 이제 환급특례법을 같이 묶어서 냈는데요. 일단 관세법 내용은 굉장히 좀 평이한 거였습니다. 분할납부가 나와 있잖아요. 관세법 분할납부 같은 경우에는 관세 분할납부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천재지변. 천재지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해서 관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까지 그 어떤 행정 절차를 이행할 수가 없을 때 1년 관세를 1년의 범위에서 나눠서 납부할 수도 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관세법 107조 1항에 대한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특정 물품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특정 물품 같은 경우에는 107조 2항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제가 모의사 할 때 계속 강조해서 출제했었던 부분인 것인데 여기에 나눠 본다면 또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거든요. 건설이라든지 어떤 제조용으로 해서 들어가는 게 있고요. 나머지들은 어떤 정부라든지 지자체라든지, 그러니까 정부라 하는 것은 정부하고 지자체, 학교, 비영리법인 등이 나오는 거죠.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기관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업훈련원도 나오게 되죠. 그 내용들을 다 설명하시면 되는 거였고, 여기 보니까 관세법 시행규칙은 고려하지 않는다 되어 있으니까 이제 법률, 관세법 107조 2항의 내용들을 그대로 언급하시면 됐던 거고요. 여기서 5가지만 쓰는 거기 때문에 총 7가지 중에 2개를 제외한 나머지를 기술하시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다만 조금 더 주의할 게 있다고 한다면은 제가 간단하게 언급을 했던 거지만 여기 보면 포인트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요거 있잖아요. 그 제조라고 하는 것들은
이렇게 말을 쓰거든요. 중소기업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이 아니고 중소제조업체죠. 제조업 영위하는 중소제조업체가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수입하는 물품이라고 말을 하는 게 있었던 거고요. 요거 말고 그다음에 직업훈련원 같은 경우 있잖아요. 기업부설 직업훈련원 같은 경우에도 포인트가 나온 게 있었죠. 얘도 지금 보면 직접 사용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게 있고요. 또 뒤에 붙는 말이 뭐냐면 국내 제작 곤란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함께 따라 붙게 됩니다. 그 여기 안에 보면은 영하고 이제 고시를 말하는 게 있는데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여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따로 언급은 하고 있지 않고 단서로서 제외한다라고 나온 게 있거든요.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이렇게 나오는 게 있는데, 여기 나머지들은 다 지금 기본적으로 기재부 장관이 고시하는 물품이라 나오는 게 있는데요. 그 중에 두 가지만 영으로 정하는 물품을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정보하고 그다음에 학교로 말하죠. 학교. 정보하고 학교.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영으로 하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라고 말을 쓰는 게 있었으니까 그것만 좀 주의해서 보시면 되는 부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물음 2번 같은 경우에는 환급특례법에 대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 올해 출제가 가능했던 것 중에 하나로서 저희 기재부 그거 있잖아요. 환급 대상 수출 등으로서 저희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것들이 좀 출제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일단 그렇게 나오지는 않았었고요.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이제 환급에 대한 부분을 냈습니다. 환급 심사죠. 환급 심사. 이 환급 전 심사를 하는 경우를 냈습니다. 원래 원칙은 이 환급 심사라고 하는 것은 사후에 하는 거거든요. 환급을 한 이후에 하는 것인데 다만 예외적으로 환급을 지금 하기 전에 심사하는 경우 4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아마 8점이 배점되어 있을 것 같고요. 여기 뒤에는 2점이 배점되어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위에 나와 있는 거는 각 2점씩 배점이 됐던 거죠. 8가지, 여기 4가지를 하는 것들은 뭐가 나오는 거냐면 총 이렇게 나눠지게 되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위법을 한 거죠. 처벌을 받은 경우입니다. 여기 관세환급특례법에 나와 있는 23조를 위반해서 처벌을 받은 자가 환급을 신청하거나 또는 기납증, 분증을 신청하게 됐을 때를 말하는 게 있었고요. 두 번째로 나와 있는 거는 이제 과다환급 또는 부정환급의 우려가 있는 물품이라고 말을 쓰거든요. 좀 구분을 해본다면은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사람을 말을 하는 거고 뒤에 나와 있는 거는 특정 물품을 말을 하는 거죠. 특정 물품을 저희가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이 바로 쉽지 않기 때문에 시행 요청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관세청장이 상세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이렇게 말을 쓰고 있고요. 그 물건에 대해서 환급을 신청하거나 기납증 또는 분증을 발급 신청하게 됐을 때를 말하는 게 있는 것이고, 세 번째로 나와 있는 거는 요거죠. 소요량 계산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고 환급 등을 신청하게 됐을 때입니다. 소요량 계산서라고 하는 것들은 그 2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원래 원칙은 자율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요거를 세관장에게 사전심사 신청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세관이든 뭐 자율적이든 어떤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 대해서 환급 신청 등을 하게 됐을 때도 환급 전에 심사를 한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아까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과다 환급 받지는 않을까, 부정 환급 받지는 않을까라는 것을 이제 걱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밖에 나머지는 기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요거는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라고 얘기하고 있죠. 세관장이 재량에 따라서 판단할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관장이 정하는 경우 이렇게 말을 쓰는 거고요. 다음 그 두 번째 환급금 사후심사에 의한 환급금 결정사항 및 지급사항 보고라고 나오는데 사실 이것도 제가 출제했던 적이 있던 거죠. 1번 물음 1, 물음 다 마찬가지인데 여기 특히 두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거를 좀 강조한 적이 있었어요. 관세 법령에 보면 관세법 시행령 상에서도 환급 관련 절차가 나오는 게 있는데 그거하고 관세 환급특례법이랑 같이 비교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게 있었고요. 그 중에 일부가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환급금 결정사항 및 지급사항 보고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누가 하는 거냐면 세관장이 관세청장에게 하는 것이거든요. 관세청장에게 환급금을 결정한 거, 다음 지급한 거, 결정과 지급에 대해서 보고하게 되어 있고요. 관세청장은 그걸 종합해가지고 상급기관인 기재부 장관에게 또 제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급기관에서 상급기관으로 보고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 말고도 하나 추가되는 게 뭐냐면 감사원에다가
제출한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관세라고 하는 것은 국고금이기 때문에 국고금에 대해서는 여기 감사원의 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거 나오는 거죠. 세관장은 관세 환급금 결정에 대한 증빙 자료 있잖아요. 내가 뭘 갖고 결정했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가 감사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게 있죠. 요 내용까지를 말했던 겁니다. 정리가 되면 되는 부분이었던 거고요. 사실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물음 3번인데요. 제가 이제 그렇게 좀 말씀드렸던 덤핑 방지 관세가 출제가 됐습니다. 사실 제가 올해 출제가 될 것 같기도 했다. 뭐 갈 수도 있겠다 생각했었지만 사실 올해보다는 내년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번에 우회 덤핑이라 하는 것이 추가됐기 때문에 그것까지 반영해서 아마 내년에 출제가 되지 않을까 했었는데 딱 이렇게 덤핑 방지 관세가 출제가 됐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덤핑 방지 관세에 관련해서 준비를 많이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 출제가 많이 안 됐었기 때문에 분량은 많은데 내가 공부하는 거 대비해서 출제가 많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가성비가 떨어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덤핑은 언제라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할 만큼 좀 중요하게 보고 정리할 필요가 있었던 부분인데 딱 이렇게 올해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려웠던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하기 전에 잠정조치 요건이라고 나와 있어요. 일단은 잠정조치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말하거든요. 잠정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하거나 또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잠정 조치에 대한 얘기인 것이고 그거 하기 위한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또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일단 그 전에 본문에 보면 여러 가지가 언급되어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잠정 조치를 한다는 것은 예비조사 결과가 나오고 나서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일단 조사가 시작된 물건이어야 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시작된 물건이긴 한데 아직 본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지만 즉 조사가 끝나기 전이지만 지금 당장이라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회복할 수 없는 어떤 피해가 발생할 걸로 보인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잠정적으로 추계된 계산된 덤핑 방지 관세만큼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게 하거나 아니면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것이 뭐냐면요. 요거죠. 덤핑 사실이 있고 덤핑 사실 때문에 실질적인 피해 등이 발생할 걸로 우려되는 거에 대해서 명백한 자료가 있어야 되는 거죠. 덤핑 사실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이제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말을 쓰는 거고요. 두 번째로 나와 있는 거는 약속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게 있죠.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약속을 위반하거나 위반한 건 아니지만 여기에 대해서 어떤 협조 요청이라든지 검증에 대한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죠. 요거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을 때 이 협조라는 것은 자료 제출 같은 거 말을 하는 거고요. 이 검증이라는 것은 제출한 자료들을 내가 검증해 보겠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거부하는 게 있다고 했을 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용 가능한 최선의 정보만 있어도 잠정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을 쓰죠. 정확하게 표현을 말씀드려 본다면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충분한 증거, 명백한 자료를 했지만 정확히 말씀드리면 충분한 증거라고 법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랑은 좀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 것이 있고요. 이게 요건이고 두 번째로 잠정조치의 적용 시기 및 기간 나와 있는데 적용 시기 같은 경우에는 잠정조치는 그런 게 나오죠. 시기를 말해봤을 때 최소한 어떤 제한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적어도 어느 정도의 기간은 경과되고 나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내용들이 나오죠. 이제 60일, 두 달이 아니라 60일 됩니다. 60일. 2개월에 60일은 다를 수가 있거든요. 최소한 60일이 경과되고 나서 가능한 것이고 이 기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기본 원칙은 4개월, 그다음 6개월, 9개월까지 갈 수 있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거고요. 6개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급자가 요청한 경우죠. 다만 이 공급자를 하더라도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공급자라고 하는 게 표현을 쓰고 있고요. 이 9개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더 신도한 어떤 조사가 필요한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9개월 이내까지로 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요거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덤핑 방지 관세 그 금액 이하로만 해도 되겠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조금 더 기간이 더 들어갈 수 있다. 협약에서 인정하는 바에 따라 9개월까지 할 수 있다는 거죠. 4, 6, 9가 되는 거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잠정 조치할 때 제공 가능한 담보 3가지라고 얘기했고요. 일단 요거는 제가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정확히 말하면 부동산 등이 되겠죠, 등. 네, 부동산이란 중부동산, 뭐 선박, 항공기, 건설 기계는 부동산 아니니까요. 선박이란, 부동산이랑 중부동산을 포함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담보로서 제공이 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즉각적인 처분이 안 되기 때문인 거죠. 부동산 같은 경우는 충당하는 방법이 매각을 하는 것인데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은 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러면 나머지 5가지가 되는 거겠죠. 제가 좀 묶어서 말씀드려 본다면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겠어요. 금전, 두 번째로는 유가증권이고요. 유가증권 2가지가 있죠. 국채와 지방채. 다음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다음 세 번째로 나와 있는 거는 납세보증을 가지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납세보증 같은 경우에 2가지 나눠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거는 납세보증 보험증권입니다. 납세보증 보험에 가입된 증서를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그 뒤에 나와 있는 거는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 외 나머지 하나가 이거잖아요. 부동산이 되는 것인데 부동산은 제외하고 나머지를 말한다라는 거였죠. 5개 중에서 3가지만 고르면 되는 거였습니다. 굉장히 좀 쉬웠던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약속의 제의와 관련된 이게 나온 게 있는데 이것도 제가 개인적으로는 좀 강조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조했다고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로 강조했던 내용이거든요. 요거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약속의 제의와 수락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되게 나이롱의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출제가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거든요. 일단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조치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조치. 약속의 제의와 수락 같은 경우는 그 수출자가 어떤 행위를 하는지를 정하는 것인데 여기 보면 2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수출을 멈추겠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가격을 인상하겠다라고 말하는 게 있습니다. 이 인상을 할 때는 그 피해가 제거될 정도로 가격을 올린다라고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인상은 즉시 할 수가 있겠지만 수출 중지는 이제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6개월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수출을 멈추겠습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전에 계약했던 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지금 예전에 한 6개월 전에 또는 한 몇 개월 전에 계약했던 걸 가지고 지금 당장 파기하게 되면 내가 손해배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수출 종지라는 것은 그걸 감안해서 6개월까지라는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물품에 대한 그 계약에 대한 거하고 선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있죠. 왜냐하면 요거는 오해를 방지하기 위함인 겁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이런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조치가 지금 안 된 어떤 인상이 지금 되지 않고 수출이 계속해서 되고 이상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서로 오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내가 그 전에 이미 계약을 했던 물건이다. 이건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미리 알려주는 거고요. 그 세 번째로 나와 있는 것들은 그거죠. 어떤 부정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부정행위를 하는 것은 또 이렇게 2가지로 얘기해 볼 수가 있거든요. 내가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거는 회피하지 않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위반하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회피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위반하겠다라고 하는 거 회피라고 나오는데 여기 어떤 말을 하는 거냐면 2개 중에 하나로 말할 수가 있죠. 물품 자체를 변경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겠다는 거고요. 그다음 제3국을 통해서 하지 않겠다는 거죠. 우회를 하지 않겠다라는 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이 모두가 부정행위라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 그 뒤에 나와 있는 거는 자료 제출을 협조하겠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제출했던 자료에 대해서는 검증을 허용하겠다라는 것이고, 마지막에는 필요하다면 재협의도 하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거였습니다. 요거를 가지고 5개만 쓰면 됐던 거였다라는 거죠. 다만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전제된 거잖아요. 약속을 수락하기 전에 이미 내가 계약했던 거다. 선적한 것이기 때문에 오해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5가지만 쓰면 되는 부분이었고요. 그다음 그 밑에 물음 3번은 재심사에 관련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재심사라고 하는 것들은 일단은 2가지 중에 하나로 할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직권으로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요청을 받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직권으로 한다는 거는 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기재부 장관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청의 경우에는 저희가 민관으로 나눠 볼 수가 있는 거죠. 민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이 관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 행정기관을 말할 텐데 일단 여기서는 주무부 장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뭐 직권으로 하든 직권한다는 것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거죠. 기재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뭐 민, 관 중에 어느 하나의 요청을 받아서 하게 됐을 때는 재심사를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었는데요. 재심사를 하게 됐을 때 그 사유라고 하는 것이 3가지가 나오는 게 있었던 거죠. 첫 번째로는 내가 시행한 이후에 상황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충분한 상황 변동이 발생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종료가 되게 되면 피해가 지속되거나 또는 재발될 우려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 나와 있는 거는 이제 과다하다 또는 과도하다라고 말을 하는 게 있거든요. 과다하다는 것은 너무 많이 세금을 부과했다라는 거죠. 덤핑 방지 관세액이 실제 피해액보다 더 과도하게 납부되었다, 부과되었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기간이라 하는 것들도 너무 과도하게 됐었다. 이거는 약속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겠죠. 약속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너무 과도하게 됐다라고 하는 게 있으면 이런 사유가 있을 때는 재심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보니까요, 재심사 요청 및 요청 시기 나오는데 요청 시기라고 하는 것들은 그게 나와요. 이것도 기본적으로 최소한 1년은 경과되고 나서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하고 나서 최소한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저희 표현에 보시면은 최소한 이제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된 날 이후부터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료 6개월 전까지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6개월 하는 것들은 DA랑 연결되는 거거든요. 요거는 조사기간이 돼요, 조사기간. 그래서 여기 뒤에 가면 여기 조사 및 조사 종결 부분에서 조사를 할 때는 저희가 원래 알고 있던 거 있잖아요. 최초에 덤핑 방지 관세 할 때는 예비조사 기간하고 본조사 기간 나오는 게 있었는데 얘가 각각 3개월의 범위에서, 즉 원래 법의 표현에서는 3월의 범위라 써 있는데 요거는 이제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나온 게 있었거든요. 요걸 더하시면 됩니다. 더하면 얘는 6개월이고 얘는 4개월의 범위가 되는 거죠. 요게 바로 요거 재심사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조사 종결에 대한 것은 그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두 번째, 재심사 여부 결정 및 결정사항 통지는 최초의 덤핑 방지 관세 할 때와 동일하게 보시면 됩니다. 덤핑 방지 관세 부분에서는 여기 저희가 처음에 결정하는 주체는 무역위원회였던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덤핑 방지 관세 부과 요청할 때 기본적으로는 주무부 장관이 하거나 또는 국내 산업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로서 대통령령을 정하는 자가 하는 거긴 한데 그걸 기재부 장관이 부과 요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거를 무역위원회 쪽으로 조사 신청을 하는 것으로 가름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위원회가 접수를 받는다라고 말씀드린 게 있었거든요. 다만 재심사 같은 경우에는 기재부 장관 쪽으로 접수하는 거기 때문에 재심사 여부 결정이라 하는 결정하는 거랑 통지하는 주체는 기재부 장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내용 자체는 간단합니다. 일단 접수를 받으면 충분하게 검토를 해봐야 돼요. 지금 신청서, 어떤 요청 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빙 자료로 하는 것들을 다 검토해봐야 되는 거죠. 덤핑 사실에 대한 증빙 자료, 그다음에 그에 따른 피해에 대한 증빙 자료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충분하게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검토를 하고 나서 2개월이라는 기간 안에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죠. 이 결정이라 하는 것들은 이제 부과를 할지 말지, 그러니까 이 말은 재심사이기 때문에 재심사를 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하겠다고 하는 게 있을 경우에는 10일 내로 통지하고 관보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지를 할 때는 관련된 자 모두에게 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조사 요청했던 자에게 하는 것이고, 그거 말고도 공급국, 정부와 공급자, 그다음에 기타 이해관계인 모두에게 통지를 해주는 것이고요. 그다음 제3자인 국민까지 알 수 있도록 관보에도 게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역위원회 조사 나와 있는데요. 아까 보신 것처럼 여기 결정을 하는 주체는 기재부 장관이었던 거지만 다만 이 조사에 대해서는 무역위원회 쪽으로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위원회가 조사를 이제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재심사를 할 때는 조사 범위를 한정할 수가 있습니다.
조사 범위 한정이 가능하죠. 아까 보신 것처럼 이런 사유가 있다고 했을 때 그 사유로만 한정해서 재심사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가면 이제 무역위원회 조사 및 조사 종결 부분에서 약간 조사 종결은 요거 말했던 거죠. 6개월이란 기간하고 그다음에 4개월의 범위에서 필요하다면 연장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 사실 종결을 놓고 봤을 때는 요것도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철회도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점수 배점을 봤을 때는 철회까지 언급을 할 필요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이것만 쓰더라도 충분히 점수 배점이 다 들어가 있을 것 같아서요. 뭐 철회 요청을 받아서 종결하는 것까지는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될 거라 생각해요. 그거는 철회 요청에 대해서 따로 언급을 했었을 겁니다. 만약 그걸 의도했던 거라면은 문제를 낼 때부터 좀 더 명확하게 철회라고 하는 표현을 같이 언급했을 텐데 그런 말이 없었기 때문에 뭐 유추해서 쓰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요즘에 나오는 문제 유형이 요즘에 좀 더 나중에 이슈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좀 명확하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철회까지 유도한 거였다면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철회까지는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문제 4번이고요. 요거는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지금 물음 1번 같은 경우는 보칙에 대한 게 낸 거거든요. 보칙 파트 중에서도 저희 이제 보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보상이 아니라 포상. 포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이 지금 유를 쓰라고 나왔잖아요. 아 진짜 이렇게 하면 좀 너무 좀 그렇지 않나요 사실. 좀 그렇습니다. 저도 관사로서 지금 11년 넘게 일하고 있는데 이런 형태의 문제를 내는 거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포상을 받을 일이 뭐 있을까 싶은데 아무튼 숫자의 문제가 2번에 나왔습니다. 점점 이 시험이 개판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점점 2차 시험이 1차 시험화 돼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나왔는데요. 사실 이거는 많은 분들이 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관세법이라는 거 안에서는 조금 사이드에 있었던 중요하지 않은 걸로 볼 수 있었던 내용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요거는 1차 시험에서도 출제가 많이 안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좀 상당히 아쉽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기 첫 번째 보면요. 은닉재산의 정의라고 나오는데 요거는 딱 명확하게 나와 있는 규정이 있어요. 요거 뭐라고 나와 있냐면 뭐 현금이 가장 일반적인 거겠죠. 이 현금 말고도 은행에 돈이 들어가 있다든지 아니면 주식을 하는 게 있다. 주식이 있다든지 그 밖에 형태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형태가 없는 것까지도 포함해서 은닉재산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닉이라고 하는 것은 숨긴다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 가셔 보시면 제외되는 경우라고 얘기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쉽게 말하면 이제 알고 있다는 거죠. 알고 있거나 요건 이미 어떤 다른 조치를 할 수가 없는 걸 말하는 게 있습니다. 사회행위 소송이라고 말을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미 조사가 시작이 되거나 아니면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 중인 거라는 거죠. 그 말은 이미 세관 공무원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 나와 있는 거는 기타가 되죠. 기타. 네, 기타. 이렇게 뭐 여기 보면 나오는 게 있었습니다. 세 가지 쓰는 거였던 거고요. 세 번째로 나와 있는 거는 수요 기준입니다. 공무원인 경우에 수요 기준이라는 것은 주의할 게 있어요. 요거는 두 가지가 나와야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라고 하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급하지 않는 거. 요거는 뭘 말을 하는 거냐면 직무 관련해서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경우죠. 요거는 해당이 없는 거고 일반이라는 것은 실제로 국고금에 들어왔던 거 있죠. 25%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25% 이내인데 다만 제외가 또 추가된 게 있었죠. 네, 1인당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제외한다라고 나온 게 있었던 거고요. 네 번째로 나와 있는 것이 이제 헬이죠, 헬. 지급률을 말하는 게 있는데 사실 요거는 숫자를 갖고 말했던 거고요. 요것도 원래는 표에 나와 있던 걸 가지고 출제를 하게 된 겁니다. 네, 5억 원, 20억 원, 30억 원, 그다음에 30억 원 초과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지는 게 있고, 네, 그렇습니다. 한번 말씀드려 본다면, 이렇게 나오죠. 징수 금액이 2천만 원 이상, 5억 원 이하 써 있는데, 여기 왜 기준 자체가 2천만 원 이상인 거냐면, 2천만 원 미만인 거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지 않게 되어 있거든요. 앞에 나와 있는 거는 2천만 원,
여기는 이제 5억 원이 되는 거고요. 여기 50억, 30억, 30억 초가 되는 건데 20, 15, 15가 됩니다. 근데 주의할 게 뭐냐면은 그 앞에 붙는 기본 어떤 금액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얘는 없고 여기서는 1억 원을 가지고 하는 게 있고요. 뒤에 나와 있는 거는 3억 2,500, 그 다음에 10, 맨 마지막은 4억 2,500에 5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이 20, 15, 15라는 거는 이거 초과하는 거 있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따로 나와 있는 게 없지만 그냥 100분의 20이지만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5억 원 여기 앞에 나왔던 이제 요거로죠. 요거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5억 원 초과하는 금액의 15%, 20억 초과하는 거에 대해서 10%, 30억 여기 밑에 가면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거는 30억 초과 금액의 100분의 50, 100분의 5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1억, 3억 2천, 4억 2,500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게 있는데 사실 요거는 조금 많은 분들이 못 쓸 것 같아요. 물론 이걸 내가 외웠다로 한다면 굉장히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사실 이런 것까지 챙겨보긴 쉽지가 않잖아요. 관세법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포상에 대한 지급률 요거는 아마 점수 배점 자체도 높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이게 전체가 10점이었기 때문에 딱 봐도 얘가 2점이고 얘가 3점이고 그다음에 그 뒤에 나와 있는 것이 2점이고 맨 끝에 나와 있는 것이 4점일 것 같거든요. 그럼 안 되네요. 그죠? 안 되네요. 얘가 한 2점, 3점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각 1점씩 배점을 해가지고요. 요걸 조금 낮춰볼 수도 있겠죠. 은닉재산의 정의를 1점을 주고 여기 2점을 주고 얘를 4점을 주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7, 9, 10이잖아요. 그러니까 최대로 잡았을 때 4점을 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 잘 못 썼다 하더라도 크게 영향을 주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왜냐면 이걸 정말 정확하게 쓰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내가 혹시라도 잘 못 썼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이거보다는 다른 과목이 걱정이죠. 관세평가 이런 것들 어렵게 나온 것 같던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기 1번 자체는 좀 사실 어려웠다 생각이 들고요. 좀 어려웠다. 왜냐하면 어려웠던 이유는 내용 자체가 어려웠던 게 아니라 조금 생소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잘 안 보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어렵다고 느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느낀다고 하는 것은 남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우름 2번 같은 경우는 양벌 규정에 대해서 나와 있는 개인이 나오는데 요거는 1차 시험에서 자주 나왔던 거고요. 저희 책에 나왔던 어떤 나혜령의 것을 본다면 충분히 출제 가능한 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것도 제가 수험생일 때 암기식을 써서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거는 운영인이죠. 운영인. 운영인은 저희 특허보세 구역, 그 다음에 종합보세 사업장을 말하는 게 있었던 거고요. 두 번째로 나와 있는 거는 수출, 그 다음에 수입, 그 다음에 운송을 업으로 하는 자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나와 있는 거는 관세사, 애철업계도 관세가 들어가 있고요. 네 번째로 나와 있는 거는 이제 국제항 얘기를 하는 게 있죠. 주의할 거는 국제항 안에서 예고하는 것이고 물품이나 공급의 용역을 업으로 하는 자 이렇게 나왔던 거고요. 맨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국가관세 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그 다음에 전자문서 중개사업자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하나, 둘, 셋, 넷, 5개였습니다. 요거는 같은 호로 보시면 되거든요. 이 5가지를 하는 것은 5개 호를 쓰시오라고 하는 거였기 때문에 요 5개를 쓰시면 만점이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뭐 이런 게 사실 되게 골 때리는 거죠. 왜냐면 내가 암기했다면 만점이 되고 내가 혹시라도 암기를 안 했다라고 한다면 0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많이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외웠다면 굉장히 땡큐인 거고요. 좋은 거고 못 외웠다면은 좀 많이 아쉬울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몇 가지 나와 있는 것은 개별 점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혹시라도 내가 5개를 다 못 썼다 하더라도 썼던 것은 그에 따른 점수를 받을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41회 관세사 이제 2차 시험 해설을 마치도록 할 건데요. 일단 총평을 한번 말씀드리고 갈게요. 이번에 나왔던 문제들은 저 개인적 생각이지만 좀 어려웠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좀 저희가 흔히 알 수 있는 기출문제 있잖아요. 기출문제를 좀 많이 벗어나 있기도 했었고 관세법에서 출제가 많이 안 됐고 그다음에 시행령에서 주로 나왔거든요. 시행령에 나와 있는 것들은 주로 절차에 대한 거라든지 아니면 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어떤
약간 좀 어떤 세부적인 내용들을 얘기하는 게 있는데, 그거에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내용들은 시행 규칙에 있는 거 나왔기 때문에 내가 평소에 잘 안 봤던 건데 나왔다라고 느낄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느낀다고 하게 되더라도 어차피 제 생각에는 다 내가 열심히 공부를 했다면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남들도 열심히 했겠지만 내가 남들보다 못하진 않을 거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잘 못 쓴 게 있다고 한다면 남들도 잘 못 쓸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내가 평소에 했던 것을 믿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내년 준비하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난해합니다. 기출문제를 좀 정리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말씀드리고 하는데 점점 관세법은 그런 거 좀 벗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관세법에 출제했던 문제를 보면은 기출문제로 나왔던 것들을 일부러 좀 피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기출문제를 많이 벗어나서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점점 단순 암기형의 문제를 많이 내고 있는 것 같고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강사를 떠나서 관세사로서 봤을 때도 굉장히 안타까운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올해 시험 보신 분들은 굉장히 수고 많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동안 고생했던 거 이제 한동안은 이제 푹 잊어버리시고 푹 쉬시고 또 몸과 마음을 좀 단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과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나중에 결과 나와서 합격하시면 꼭 저한테 연락해 주세요. 제가 개인적으로라도 연락해서 밥이라도 한번 사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40일의 관세시험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